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렇다면 뇌와 신경계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역시 세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신경세포, 뉴런입니다. 그런데 생김새는 일반 세포랑 아주 달라서 마치 외계 생명체처럼 생겼군요. 외계인의 머리처럼 생긴 게 세포체, 머리에 촉수처럼 달린 게 수상돌기, 세포체에서 길게 뻗어나온 건 축삭돌기입니다. 다른 세포랑 다르게 뉴런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걸까요? 마치 복잡한 전선의 그물처럼 생겼는데요. 실제로 전선처럼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감각 신호와 운동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신경세포의 연결망을 커넥톰이라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뇌과학자 세바스찬 승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은 당신의 유전자보다 위대하다. 당신은 당신의 커넥톰이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뇌는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식물을 생각해 봅시다. 식물에는 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에게는 왜 뇌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동물은 움직이기 위해 신경과 뇌를 진화시켰습니다. 동물이 진화하면서 그 움직임도 다양해지고 그와 함께 신경도 더욱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감각이 발달하면서 신경이 모여 신경절이 됩니다. 눈, 코, 입, 귀 등 감각기관이 집결한 머리에서는 신경절이 더욱 진화하는데 이것이 바로 뇌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 그물처럼 생긴 복잡한 신경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뇌를 위에서 보면 좌뇌와 우뇌로 나뉘고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를 크게 뇌간, 간뇌, 소뇌, 대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간, 간뇌, 소뇌, 대뇌.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뇌간은 가장 원시적인 뇌로 호흡, 순환, 소화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뇌간이 손상되면 치명적입니다. 뇌간의 뒷부분에 큰 호두처럼 달려있는 것이 소뇌인데 운동을 조절하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차를 운전하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은 다 소뇌 덕분입니다. 간뇌는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 등이 있는 곳으로 감각 정보와 운동 정보를 분류해서 전달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라우터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또한 인간의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다양한 생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우리 뇌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뇌는 크게 안쪽의 변연계와 바깥쪽의 대뇌피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연계가 감정의 뇌라고 한다면 대뇌피질은 사고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연계에는 해마와 편도체 등이 있는데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고 편도체는 주로 감정을 담당합니다. 기억이야말로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맹수에게 물린 기억이 맹수에 대한 우리의 공포라는 감정을 결정하고 따라서 이러한 기억과 감정은 우리의 생존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뇌간과 간뇌가 현재의 생존을 조율한다면 변연계는 과거의 정보에 감정을 입혀 저장하고 이를 토대로 대뇌피질은 미래의 전략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인간은 뇌의 확장을 통해 현재의 생존을 과거와 미래로 확장시킨 거죠. 생존의 전략을 확장하면서 의식과 자아가 탄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뇌피질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 앞쪽 전두엽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소위 뇌 속의 뇌라 할 수 있습니다. 뇌 위쪽 두정엽은 감각과 느낌을 관장하는 중추입니다. 옆쪽 측두엽은 언어, 기억, 청각, 후각 등을 담당하고 뒤쪽 후두엽은 주로 시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뇌는 크게 뇌간, 소뇌, 간뇌, 대뇌로 나뉘고 대뇌는 다시 변연계와 대뇌피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뇌는 신경계의 사령탑이고 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는 신경세포, 뉴런이며 신경세포가 서로 만나는 곳이 시냅스입니다.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의 시냅스로 구성되죠. 뇌는 동물의 효율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 진화했고요.
뇌는 형태상 대뇌, 소뇌, 간뇌, 뇌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치 하나의 축구팀처럼 각각의 선수 혼자서도 특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로 팀플레이를 합니다. 이처럼 뇌는 너무나 중요하고 복잡한 조직입니다. 우주의 96% 정도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뇌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도 적습니다. 뇌는 우리에게 남겨진 미답의 우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카오스 재단 뇌 강연의 제1강부터 4강까지 사회를 맡은 윤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신시섭 단장님이십니다. 현재 기초과학연구원 IBS에서 단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미국 MIT에서 교수로 원래는 발생유전학을 하시다가 그 연장선으로 뇌와 인지, 사회성에 대한 연구를 국내에 들어와서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현재 국내 기초과학계를 이끌고 가는 몇 안 되는 분 중 하나이십니다. 그 단장님이 원래 이 할 때 소개와 함께 자기소개서에 멋진 문구를 한마디 넣어주셨어요. 공유하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 모든 연구의 시작이다. 뇌 연구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아마 좌우명처럼 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입장하실 때 저 뒤에 걸려있는 혹시 문구 기억나세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문구가 있었죠.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자, 카오스 강연은 단순한 강연이 아니고요. 여기 여러 석학들이 오셔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여기 오신 그 대중들이 질문도 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답을 구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강연입니다. 질문에 대한 중요성, 석학분들이 모두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 만큼 가슴에 품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이신 강연자 신희섭 단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큰 제목이 생명체의 이게 나에게 뇌라는 건 무엇인가? 그게 제목입니다. 뇌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무엇이냐? 나에게 뇌는 무엇이냐? 이걸 세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 수많은 생명체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뇌와 몸의 관계는 뭔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심부름꾼인가? 그런 문제. 그 다음에는 실험실에서 뇌를 연구할 때 동물 모델을 가지고 합니다. 생쥐 같은 거. 그런 걸로 하는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공감을 느낀다 뭐라든가 공감 고통 이런 거를 생쥐에서 어떻게 연구하는가 이런 그 세 덩어리를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뇌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생명체에 그 문제를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참 답하기가 어려운데 무릇 생명체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진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들여다보면 도대체 무슨 의미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왜 두 발로 걷다, 네 발로 걸었다, 뭐 이런 했는가라든가부터 어떤 동물엔 뇌가 있고 또 아주 뇌가 없는 것들도 있고 등등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뇌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생체에 태어났는가 하는 문제를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원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 진화의 관점은 그런 장점을 줍니다.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유리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뇌가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이냐를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케모텍스, 향화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은 향일성이라는 거 아시죠? 해바라기가 해를 보는 거, 이파리가 그거는 그 해를 받아야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어떤 화학 물질을 찾아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향화학성인데 케모텍시스. 세균에도 있습니다. 세균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꼬리가 달려 있는 그 세균들이 움직여야 되죠. 어떤 용액 속에 세균이 있을 때 세균은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나? 세균 표면에 수용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글루코즈다, 포도당이다. 그 세균이 그 포도당을 먹고 사는 거라면 이렇게 물속을 왔다 갔다 하다가 포도당이 있는 거를 수용체가 딱 본다면 여기 수용체가 있구나. 근데 그 옆에는 그런 포도당이 더 많아. 그러니까 농도가 이렇게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있는데 맨 처음에 이 낮은 데에 박테리아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점점 높은 쪽으로 자꾸만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수용체가 그 포도당을 만나면 거기에 생화학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 수용체가 박테리아의 세포 속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요. 생화학적인 변화가 쫙 여러 가지가 고리고리 연결돼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 세균의 꼬리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 신호가. 그러면은 세균의 꼬리가 돌리는 그 일종의 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균의 꼬리가 막 돌면은 추진력이 생기는 거죠. 프로펠러처럼.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양분이 있을 때는 그러고 독성 물질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돌립니다. 그러면 거꾸로 도망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이 세상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그쪽으로 갈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저희들이 길을 가다가 아주 구수한 맛있는 냄새가 나면 여기 군밤 파는 군밤 장소가 있구나. 가서 하나 사 먹고 가는 거하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환경 속에서 환경의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 그쪽으로 가거나 반대로 가거나 하는 거. 그 점은 똑같은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드린 케모텍시스, 이게 한 생체가 환경 속에서 정보를 받고 그로부터 살아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케모텍시스입니다. 이건 그 박테리아에서 말씀드린 거고 박테리아 이외에 단세포 동물들도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운 집신벌레라든가 이런 거, 마메바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아주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일은 단세포이면서도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밖으로 배설하고 다 그러는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면 단세포, 박테리아를 포함해서 단세포들도 신경, 뇌 이런 거 필요 없이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세상 다 잘 살아가고 있어요. 신경 없어도, 뇌 없어도. 그러니까 아주 어떤 면에서는 간단하고 편리한 단세포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세포가 되면 다 뇌가 필요한가? 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면. 그 바닥에서 딱 붙어서 이렇게 자라는 게 큰 거는 뭐 한 2m까지도 큽니다. 뭐 스쿠버 다이빙 열대지방에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대한 그런 원통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맨 위에는 구멍이 뚫어 있고 속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
구멍들이 쫙 있어요. 옆에. 그리로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서 위쪽으로 해서 내보내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물이 쭉 들어와서 위로 나가면서 물속에 들어있던 먹이들이 그 필터에 의해서 잡힙니다. 필터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그 해면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뇌에 없습니다. 신경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없어도 내가 할 건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신경이 언제나 생겼을까? 또는 뇌가 언제쯤이나 생겼을까? 그 다음에 진화적으로 볼 때 해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파리. 물론 여러분은 해파리 냉채를 생각하시겠지만 그 해파리들은 물속에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방향이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해파리 뭐 그림 생각나시는 거 있을 거예요. 둥그런 덩어리에다 다리가 촉수가 쫙 여러 개 있죠. 얘네들은 움직이는데 어떤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데 전체가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어요. 여기에는 해파리가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 거기에 비로소 신경이 처음 나와요. 신경이 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한가? 해파리가 수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 세포들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수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전 세포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싱크로나이즈 한다고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신경이 필요한 거예요. 신경이 그물로서 필요한 거죠. 그러나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 그 다음에 진화에서 무엇이 생겼느냐? 편형동물 옛날에 공부하셨을 때 이게 편충, 기생충 중에 편충이라는 게 있었죠. 납작하게 생겼고 좌우가 있고 등배가 있고 앞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충은 앞에 눈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눈처럼 이렇게 발달된 게 아니라 햇빛을 받는, 햇빛을 보고 광을 느끼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해파리하고 큰 차이가, 해파리는 그냥 원통형이고 360도 대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이 한 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충은 세 개의 축이 생겼죠. 좌우, 등배, 앞뒤가 생겼죠.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려면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 편충에서 드디어 뇌에 비슷한 게 생겨납니다. 뇌에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신경세포들이 덩어리로 좀 모여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신경절이라고 부릅니다. 갱글리온. 이 갱글리온들이 있어가지고 몸에서 오는 정보들을 받아서 왼쪽, 오른쪽, 아래, 위 방향을 결정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해파리와 편충을 비교해 보시면 그 결정을 내려야 할 정보가 엄청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일직선인 것이 1차원적인 것이 3차원으로 바뀐 거니까 그 복잡성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파리처럼 모든 신경세포가 동시에 한꺼번에 싱크로나이즈 돼서만 움직이면 됐던 데에서 이제는 왼쪽으로 가려면은 왼쪽에 있는 세포는 수축하고 오른쪽은 늘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위아래도 마찬가지고 그 복잡성의 정도가 아주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계산기가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해파리에서부터 편충으로 가면서. 그래서 그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수의 신경세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경이 좀 세포들 모여서 생긴 게 신경절이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동물은, 편충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동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해파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수축을 하면서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일직선으로만 이동을 하는 건데 이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것, 이동한다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정보 처리의 양이 엄청 늘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편충에서, 그게 바로 좌우 대칭이 생길 때부터, 진화에서 동물에서 볼 때에 좌우 대칭이 생길 때에 비로소 움직이는 차원이 획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움직인다는 것, 이동한다는 것,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진화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조금 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더 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지만 척색동물이라는 게 있죠. 척추동물은 척색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척추에 뼈가 있죠. 그런데 뼈는 없이 그러나 가운데 중심이 있는 그런 동물이 척색동물입니다. 아까 척추동물도 척색동물로부터 더 발달이 된 거죠. 동물의 일부죠. 그런데 뼈는 없는 그런 동물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멍게가 있습니다. 멍게가 이게 유충, 어릴 때와 자랄 때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멍게는 속에 알맹이 빼놓은 거야 물론 맛있지만 겉에 울퉁불퉁한 빨간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멍게가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죠. 어디에 붙어 살았죠. 바위에 붙어 있거나 요새는 양식할 때는 그런 지지대에다 붙어 있거나. 그런데 어릴 때는 유충이라고 그러죠. 유충 때는 이 멍게가 올챙이 비슷한 겁니다. 올챙이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움직입니다. 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충이 했던 것보다 더 아주 잘하겠죠. 올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둘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멍게가 유충 때와 성체가 됐을 때와 어떻게 다를까? 유충은 움직이고 성체는 딱 붙어 있죠. 그러면 뇌는 어떻게 됐을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해부학적으로 연구하고 해보니까 유충 때는 아주 당연히 뚜렷한 뇌가 있습니다. 뇌가 있고 그 척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걔가 그 다음에 돌에 딱 붙어서 입을 돌에 붙이고 그냥 그대로 있죠. 그러면 그게 멍게로 커지는데 멍게에서 들여다보니까 뇌는 없어졌어요. 신경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주 설명이 그럴듯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때 3차원으로 움직일 때에 필요해서 생긴 뇌구나.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냥 퇴화해 버렸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결국 뇌가 그러면 뭐 하는 거냐? 환경의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하는 거죠.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하게 되고 분석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행동을 결정해서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다
신경을 다시 운동신경으로 정보를 주어서 근육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어느 쪽은 수축하고 어느 쪽은 이완되게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 필요한 건데 그 정보의 양이 커지니까 뇌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때에 편충 때에 학습도 하게 됩니다. 편충이 학습을 해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면은 위험한 게 있다. 그러면 거기 안 갑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햇빛을 쪼이는 곳에 싫어하고 학습에 의해서 이런 거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학습 기억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좌우 대칭이었다. 좌우 대칭이 됨으로 해서 필요한 운동의 레퍼토리가 아주 복잡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뇌가 생겼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